자, 지금까지가 파레토 효율성이었고 46페이지 이제 공평성에 대한 척도를 제시하는 이 사회후생함수죠.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A와 개인 B의 효용의 함수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자체도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차별 곡선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사회후생함수에 따르는 무차별 곡선은 사회무차별 곡선.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회후생함수의 종류해가 첫 번째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죠. 대표적인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외친 양반이죠. 따라서 각 개인의 효용을 더하면 되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이게 개인 A의 효용과 개인 B의 효용을 합치면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로만은 어떻습니까? 소득 분배의 공평성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었죠. 예컨대 개인 A가 50을 갖고 있고 효용이 개인 B가 50을 갖고 있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100이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100을 갖고 있고 효용이 한 사람이 빵을 갖고 있더라도 똑같이 100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자체가 공평한 소득 분배까지 의미하는 건 원래는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아닌데 나중에 소득 재분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에즈워즈라는 학자, 에즈워즈 그 박스 만든 양반, 이 양반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완전히 50대 50으로 분배했을 때가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걸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A의 한계 효용, 개인 B의 한계 효용 해가지고 여기가 사회후생이 극대화 해가지고 여기가 정확히 50대 50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이걸 밝힌 적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거랑 조금 헷갈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 사회후생함수 자체는 소득 분배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상황을 재해석한 내용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완전히 반반씩 이렇게 소득 재분배했을 때 공평하게 했을 때가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뒤에 가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어차피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이것도 예고편. 자, 그러면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은 두 사람의 효용 공간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수포자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재장학하면서 수학을 조금 맛봤잖아요. 어린 시절에 포기했던 수학을 조금 약간 소환했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일반 개인의 효용함수는 두 재화의 소비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이쪽을 Y제 소비량, X제 소비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회후생함수는 두 개인의 효용의 함수로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야. 따라서 똑같죠? 수학적으로는. 이놈들을 축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이쪽을 UB, 이쪽을 UA로 해놨으니까 이걸 UB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어때요? 그냥 재정학 생각하시면 일반 그냥 수학 생각. UB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놈 이쪽으로 이양시켜버려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당연히 그림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의 직선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의 사회 무차별 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작은 3번 보시면 사회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우하향의 직선으로 도출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롤즈의 사회후생함수.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중 가난한 계층의 후생 수준에 의해서 사회후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롤즈는 항상 이렇게 미인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둘 중에 작은 놈이 이 놈을 결정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부자의 효용이 높겠죠.
근데 그 높은 부자의 효용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회 후생의 결정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의 후생 수준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미인자가 있으면 두 놈의 관계는 무슨 관계? 완전 보완제 기억나요? 완전 보완. 이거는 사실은 완전 대체 관계예요. 완전 대체제면은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완전 보완 관계면 여기 민자가 있어가지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L자형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 의미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개인 A의 효용, 개인 B의 효용이 여기 있으면 사회 전체 후생은 이놈이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 B의 효용이, 개인 A는 그대로인데 개인 B의 효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사회 후생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지. 따라서 부자의 효용이 더 증가한다 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가난한 사람이 사회 전체 후생을 대변해버리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따라서 개인 A가 증가하고 개인 B가 같이 증가해야 비로소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두 놈을 이퀄로 놓고 풀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요렇게 이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노파심인데 지금 현재는 이놈인데 여기에 예컨대 2가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퀄로 놓고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게 반드시 45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 상태가 되면. 이건 지금 1이니까 이게 45도, 이런 점들이 다 45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2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개인 B의 효용보다 개인 A의 효용이 2배라는 거죠.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 선분이. 그러면 무차별분도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 민자가 있는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두 놈을 이퀄로 놓고 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 보완 관계를 의미한다. 의미상으로는 한 사람만 후생이 증가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그러니까 완전 보완 관계. 그래야 비로소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를 완전 대체. 완전 대체제이면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완전 보완제이면 L자형 이렇게. 이 완전 보완 관계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완전 보완 관계면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두재화를 소비하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효용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민자가 있어버리면 둘 중에 작은 놈이 이 놈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L자형이 돼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완전 보완 관계니까 대체성은 전혀 없는 거잖아. 완전 보완 관계니까. 따라서 대체 효과는 존재하지 않아. 네. 그래서 우리 그 조세부가에 따르는 그 초과부담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초과부담은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 대체 효과 때문에. 근데 일반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어차피 두 재화에 있어서 한 재화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두 재화의 관계가 완전 보완제이면 일반 조세를 부과해도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것들이 있었던 거지. 항상. 그러니까 그 관점은 딱 이게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일단 효율성 상실을 초래하는 이유는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르는 대체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따라 대체 효과가 없는 상황이면 무조건 효율성 상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관점은 딱 중심을 잡고 가면 돼요. 계속 강조할게요. 계속. 어차피 여러분 우리 끝날 때까지 한 10대 번 들을 거야. 걱정하지 마요. 아마 못이 박혀 있을걸 나중에 머리에. 자, 계속해서 내용 가겠습니다. 47페이지. 가장 가난한 계층의 후생이 극대화돼야 사회 후생 극대화가 달성되므로 최소 극대화 원칙이 적용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를 하면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롤즈의 사회후생 함수는 극단적 평등주의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는데 사회 무차별 곡선은 L자 형태로 도출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등주의 사회효생함수. 거기 작은 1번 체크되어 있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가중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일반적 사회효생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효용의 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며 우하향하는 형태로 도출된다는 거죠. 일반적 무차별 곡선을 상상하시면 되죠.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정도가 커질수록 평등주의적 경향이 커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L자 형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이놈이고 그 다음에 롤즈는 요와 같고 이거는 극단적 평등주의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놈은 요와 같다는 거죠. 세 가지 형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참고란의 사회효생함수의 또 다른 것으로 버거슨 사뮤엘슨 사회효생함수죠. 여기서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회 전체의 사회효생함수가 개인 A의 효용과 개인 B의 효용의 함수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버거슨 사뮤엘슨은 그럼 각 개인들의 효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본 거죠. 그랬더니 각 개인들은 자신의 효용은 두 재와의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 A의 X제 소비량, 개인 A의 Y제 소비량. 자신들의 X제와 Y제 소비량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건 개인 B도 마찬가지겠죠. 각각 자신의 두재와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습니까? 두 개인 간에, 두 개인의 소비에 있어서 외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 효과는 없는 거죠. 외부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버리는 걸 외부성이라고 하잖아.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혜택을 주고 있다면 외부 경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외부 불경제 또는 비경제. 따라서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나의 효용함수에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지. 이렇게 B의 소비량 이렇게 뭐 X면 X, Y면 Y 이런 거 하나만 들어가도 이렇게 되면 이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죠.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나의 소비량만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외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책 거기 버거슨 사뮤엘슨 사회효생함수의 작은 2번 밑에 거기 빨간 놈의 화살표에 아마 체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빨간 놈의 화살표에. 각 개인의 효용은 자신이 소비하는 죄와 묶음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버거슨 사뮤엘슨 사회효생함수의 주요 특징이죠, 이게. 일단 이제는 외부성을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아니까 얘기하기가 편하지. 그 다음에 최상층 우대 사회효생함수는 롤즈와 정반대죠. 미인이라는 글자 대신에 맥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큰 놈이 오히려 종속 변수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최상층 우대 또는 엘리트 우대 사회효생함수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